빙판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당정 갈등, 오랜 시간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보좌관들 세계에서는 종종 봐왔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여당 상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입니다. 뉴진수 코너에서 직접 출마의 변 들어보겠고요.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오늘 쓴소리를 한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모시고 선거제도 개편이 왜 중요한지 또 정의당 개혁 작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의 터줏대감 조응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 오셨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정의화 또 김태호 의원실 등에서 보좌관으로 일하셨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이창진 전 선임행정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국회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하셨는데 서로 뭐 종종 보셨죠? 네, 오래 했었으니까 이제 얼굴은 마주친 적은 있는데 같은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우리 한 번씩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고인물이니까. 특히 또 이창진 선임행정관님께서는 직전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일하셨고 그전에는 또 국회 보좌관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국회 보좌관 역시 대통령실이 좀 더 힘이 드는가요? 어떠셨나요? 국회 보좌관 생활 한 17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책임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선후, 경중을 판단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모든 일이 중입니다. 속도가 그만큼 막 빠르고. 네, 빠르고. 우리 행정부에다가 우리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은 그 자료가 오는 데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번 이야기하면은 바로 응답이 오고 또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치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땅한데도 몸은 참 편합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하고 오늘 정치권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보자 하니까 우선은 조현욱 보좌관님 지난주 방송에서 미래대연합 이름 대신에 조응천 신당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각인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기사에 조응천 신당으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당 준비는 잘 되고 계시는지요? 네, 맞아요. 조응천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안 하니까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래대연합 너무 잘 안 알려져 가지고. 근데 지난 방송 이후 한 일주일 지났는데 사실은 조금 그동안 좀 속도를 좀 늦췄었어요. 제3지대 주체가 5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현재 창당이 완료된 거는 2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양양자 의원이 하던 한국의 희망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하던 새로운 선택 2곳이고 유진석 대표가 하는 새로운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지난주 창당대회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 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 창당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합당 작업에 오히려
그 대통합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속도를 좀 늦춘 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 어떤 이유들 때문에 뭐 더딘 거라기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중이라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뭐 빅텐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조목조목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에서 오래 이제 두 분께서 일하셨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대통령과 또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뭐 이전에도 없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번 그림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우리 저기 이창진 행정관님.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좀 의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하고 정당이 각각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언론 등에 확대되어서 표출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정부든지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 권익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데 요즘은 동시대의 이제 시대다 보니까 하나의 현상이 확산되면서 그 너무 크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현욱 부장관님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합니다. 뭐 이른바 윤한 충돌에서 뭐 우세승이다, 뭐 판정승이다, 뭐 누구한테는 남는 장사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의례적이 아니라 이례적이죠. 확실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이게 거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기억하시면서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대 총선 앞두고 2016년이잖아요. 그때 사실 대충돌이 있었어요. 새누리당 총선 앞두고 기억나시잖아요.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문제인데 이게 내부에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진박 간별사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친박 공천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결국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공천 갈등이 있었었고 나중에 그게 이제 뭐 총선 개입권까지 문제가 되고 일부는 결국 공천을 안 하는 사태까지도 이르렀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때. 그리고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갈등까지 오는 거는 좀 이례적이죠. 네.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총선에 그 개입했던 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이셨고 한동훈 위원장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인데 이번에 당무 개입 논란이 뭐 형사 사건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까?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그때와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총선 개입 이 유죄 판결의 경우하고 이번의 경우는 좀 같은 산상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시는 이제 국정농단 수사와 함께 포괄적으로 어떤 유죄 입증을 위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사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는 모습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만은 의례적으로 이 총선 관련해서 공천 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당정이 아주 이렇게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이게 객관화하기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뭐 이 여부인데 일단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는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사실만으로 봤을 때도 당무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지요? 그러니까 약간 용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무 개입은 맞아요. 근데
총선 개입이냐 선거 개입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던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에 개입을 해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기획, 여론조사, 공건위에다가 막 자료를 준 거, 그다음에 친박 후보들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 개입을 해서 공무원은 원래 선거 개입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네. 그 선거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당무 개입은 지금 이제 뭐 제왕적 당대표다, 수직적 당정관계다 이런 비판을 하지만 그거 자체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갖고 뭐 막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뭐 대통령을 뭐 요즘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무슨 뭐 탄핵을 해야 된다던가 이게 무슨 위법하다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우리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그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 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당무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당정 소통인지 아까 그 의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에 비춰봤을 때요. 예. 제 입장에서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예, 예. 왜 아니냐고 말씀드린다면은 그 당에서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선거의 점에서 공천을 당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선거 이전에 당이 이제 정부하고 합쳐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당정 간의 협력 또는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이 선상에 있어서 그 어떤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그것이 국정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국정 추진 동력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할 일이 있는데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이게 그 불거진 일로선 이렇게 이야기되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대통령실이 저도 이제 근무를 했지만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소통한 일에서 이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민생을 이렇게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정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창진 선임행정관님과 조현욱 보좌관님 두 분 다 뭐 보좌관만 봤을 때는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각자 구력이 또 있으신데 두 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기에 뭐 현재 포함해서요 당정 관계가 이때 참 괜찮았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적당한 긴장감도 있으면서 상호 협력 관계도 유기연하게 되면서 그랬던 시절 가장 이상적이었던 때 언제로 기억하세요, 조현욱 보좌관님?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처음 이제 보좌관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사실은 당정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좋을 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좋았던 때는 제가 아마 근무하기 전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당 총재 시절에. 대통령이 총재. 다 쥐고 있었을 때는 당정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제도 자체가 이제 내각제 요소를 조금 섞은 형태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은 모든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처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거가 있으니까 항상 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87년 이후에 여소야대가 아니었던 적 그러니까 임기 내내 여대 야소였던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맞습니다. 18대. 그때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총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시 뉴타운 열풍도 있었어. 그때 한번 이겨가지고 5년 내내 이명박 대통령은 뭐 인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여대 야소를 그때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대통령이 전부 다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제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정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창진 선임행정관님의 기억도 한번 더듬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등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긴밀하게 그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지수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았던 시절에 대한 것은 결국은 사후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시절은
여당이 다수당이면서 네. 그리고 정권을 창출했을 때 즉 말하자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시기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안한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결과로서 그 평가는 다시 달리할지 몰라도 이게 그 정부하고 국회하고 그 우리 당과 이렇게 잘 유기적인 협조 조정에서 어떤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네. 그것이 그 국민들은 편안하게 어떤 안정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고 네. 저는 그것이 또 이게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네, 봤을 때 뭐 참 그때 이랬던 것 같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현욱 보좌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 동향도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제3지대 세력 중에서 첫 합당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고요. 물론 개혁신당이 아까 말씀하신 건 정식으로 이렇게 아직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당 선언은 일단 한 상태고. 조현욱 보좌관님, 미래대연합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통합 논의 중이라던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인지 싶고요. 또 하나가 방법은 그렇다면 공동 창당인가 창당한 뒤 합당인가 궁금합니다. 지금 둘 다 아직 창중이 단계니까요. 예. 이제 뭐 그 공동 창당을 할 건지 아니면 창당 후에 합당을 할 건지 이런 건 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창당을 한 다음에 합당을 하려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아직 이제 등록이 안 된 이유가 창당 실무로 보면 이렇습니다. 창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중앙선관위에다가 정당 등록서를 넣게 내면은 바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중앙선관위 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대법관이 있고 뭐 어쩌니까 자주 안 열려요 회의를 또 한 2주 걸립니다 회의가. 예. 이게 창당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창당이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창당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합당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논의를 합니다. 수임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당이 수임기구라는 걸 만들어야 돼.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 만들어서 급수 합당을 할 건지 신설 합당을 할 건지 또 정해요. 이거 하는 동안에 또 막 한 2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가능하면은 창준이 단계에서 합당 절차를 정확히 얘기하면 합당이 아니죠.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절차로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아까 속도 조절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한 뿌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미래와 미래연합 약간 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불협화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새로운 미래하고 조홍천 신당하고 합치는 문제는 미래대연합하고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미래연합 이래도 뭐 편할 거고 뭐 이름 만드는 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소위 이제 단계적 통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먼저 합치고 현재 지금 5군데 플레이어가 있다가 한 명이 이제 사라져서 4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하는 당이 이제 합쳤으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4시 됐는데 그러면은 플레이를 하나씩 더 줄여가는 게임을 하는 게 결국에 빅텐트를 만드는데 가장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 같이 이제 양쪽에 둘 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룹인데 두 그룹이 합치는 게 빅텐트를 만드는데 오히려 좀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인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합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원샷에 한꺼번에 합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여전히 내부 논쟁 중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어떠세요? 원샷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복잡한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쳐다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저쪽에서 5명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찌그럭뻐그럭 하고 있는 게 누가 좋겠어요. 다 합치면 좋지. 국민의힘 쳐다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창진 행정관님께서는 지금 제3지대 세력 향후 총선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가령 뭐 기호 3번을 뭐 탈원한다든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게 모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빅텐트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크기에 맞게 바닥을 잘 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알맞은 크기만큼 다졌을 때 텐트를 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지지 않고 텐트를 쳤을 때는 어디는 편하고 평평한데 또 어떤 것은 돌뿌리가 솟아 있거나 또 어떤 지역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평평한 곳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나 여기 있을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텐트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 빅 텐트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네. 다들 너무 잘 알다시피 정책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선거에서 유리한 방향만 생각하고 막 결합을 서두르거나 그다음에 텐트의 크기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쉽게 봤던 창당, 합당, 분당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네. 다 판단하시라 보고 그 판단 속에서 영향력의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안을 다지고 뭐 돌을 고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럼요. 그 집안이라는 거는 예. 저희가 다지는 게 아니라 네. 있는 집안 위에다 저는 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우리가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수를 대변한다, 진보를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빈 중도를 우리가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를 대변하겠다가는 국민의힘이 있었고 진보를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이 있었는데 예. 중도를 대변하는 당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촛불 끝나고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해가지고 했더니 민주당 못 믿겠어. 그리고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는데 여기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스윙보터라는 세력들이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여기는 또 중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또 진보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있고 중도도 다 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지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저희는 있는 데다가 텐트를 치는 건데 문제는 텐트를 치는 세력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각자 다 자기 볼대를 갖고 있나 보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과거에 뭐 신당 또 창당 뭐 탈당 합당 이런 이합집산의 모습과 이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합집산은 이합집산이다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여당과 제1야당의 직전 당대표를 하신 분이 동시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탈당, 창당을 한 경우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3지대의 형태가 이 출발선에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덧붙인다면은 국민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어떤 정당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우리의 그 경제를 이끌어 갈지 그리고 또는 견제를 할지 어떤 모습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국민들이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현명한 답이 조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전현직 보좌관분들의 시선으로 본 공천 갈등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선은요. 조 보좌관님 이런 것을 이런 인신공격, 상호 비방 이런 게 사실 뭐 낯설지는 않는데 선거 앞두고는 이게 더 뭐 치열해진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좀 고조가 되는 게 의뢰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단호하고 엄격한 조처라는 것은 뭐 공천 배제인가요? 그렇죠. 이제 경선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건 일상화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데 유권자가 300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도가.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300명을 다 선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당이 선출하는 게 그중에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당연히 정당이 선출하는 거고 네. 정당이 비례명부 만들면 당연히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 후보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들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텃밭,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경선을 이겨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은 관심이 없어요. 네. 유권자들의 마음이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건 상관이 없고 당내에서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선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호 비방하고 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제 줄서기 하고 이러는 것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고 상호 비난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선 제도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스템처럼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상호 비난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경선 제도 차원의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의자 뺏기 하는 거니까 지금 결국에 의자점 정해져 있는데. 네. 의자는 하나 사람은 둘.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의견도. 경선 제도는 이제 각 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신공격 상호 비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보수당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당 내에서는 아주 심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조금 이게 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자체가 기본으로 자격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되게 그림도 하셨는데 끝은 뭐 잘 하시겠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조응천 의원께서요. 조 보좌님.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덜한 멜론들 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 이 무슨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대왕 수박이었잖아요. 네. 대왕 수박이었는데 이제 대왕 수박 나가고 나니까 이제 조그만 수박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체포동의안 당시 이제 가결파라고 얘기됐던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친문 의원들까지 의원 아닌 경우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까 의자 뺏기 얘기를 했었는데 자리는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공격 대상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경우는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 바깥에 나온 입장이니까 참 뭐라고 하기가 참 뭐할 지경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거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선언을 하는 사람들 후보들을 보면서 도대체 정말 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총선 승리다.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거 좀 보충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민주당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지금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또 탈당을 하셨던데 뭐 왕조용 사당으로 변질됐다, 뭐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탈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 보시면 물론 상대당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조금 전에 그 수박 멜론 아까 전에 무슨 수박 멜론 말씀까지 하시는데 조금 덜한 멜론. 적절한 비유라고들 생각하시면서 그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맛, 당도, 신선도. 그러니까 그 과일들을 먹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그 제도를 독점하고 제도와 운영을 독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선택지가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용어를 쓰면서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당을 바꿔나가야만이 한 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동문서답을 드리겠습니다. 당 소속으로 두 분 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 활동, 보좌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궁금해요. 국민의힘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두고 당정 갈등까지 좀 일부 불거지는 모양새기도 했는데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까지 좀 모를 정도로 좀 깜짝 출마를 발표하는 일이 좀 많이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욱 부장관님. 이례적이죠. 사실은 출마 희망자는 뭐 어떤 경력을 갖더라도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출마하고자 할 때는 가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인사를 합니다. 뭐 아무리 못해도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뭐 전화라도 드리고 제가 이 지역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선배님 모시고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라도 입 빠른 소리라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대위원장 손을 붙들고 나와가지고 저 이 지역에 나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죠. 그건 정말 이례적이죠. 네. 역시 많이 이례적인 행보였다고 보시나요? 우리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네, 이거는 의례적이지 않고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입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그 비대위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출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이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더 나은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고 이제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을 가장 깊이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3회 연속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두 분 그동안의 경험과 기억을 좀 되짚어 보셨을 때 전략 공천으로 험지에서 이긴 경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만큼 어떤 전략 공천이 선거에서 승부를 뒤집는 한 수가 되기도 하는지 그런 선례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일단 험지를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이긴다라는 거는 네. 점으로 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험지가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네. 다만 가능하려면은 전략 공천을 하는데 무슨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거는 해볼 만해요. 벨트요. 네, 예를 들면 뭐 강남 벨트를 만든다, 무슨 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뭐 해가지고 뭔가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좀 뭔가 선을 이어가지고 전략 공천을 한다면은 조금 시너지는 날지 몰라도 그냥 험지는 험지입니다. 누가 가더라도 험지예요. 네. 네. 안 그러면 뭐하러 험지라고 부르겠어요. 예. 우리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공천을 잘 해서 네. 험지에서 이긴 경우를 있습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김해을 지역에 네. 우리 당선된 김태호 의원의 경우를 제가 들고 싶은데요. 김해을 지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시고 또 경남입니다. 네.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정말 험지인 지역입니다. 그때 이 당에서 김태호 의원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한 20% 이상 그렇게 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끝내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험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그간의 당의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후보자의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결과가 나타난 사례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험지라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전략 공천이 정답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싸워왔던 이제 당원들도 계시고 지역이 정서라는 것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잘 반영하는 것이 그게 전략 아닐까. 그래서 그 벨트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벨트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전체 다 아우르는 그것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점을 칠 수도 없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자고 험지에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지라고 내보내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험지에 전략 공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 뭐 아까 김태호 의원님 2011년 같은 경우에 재보궐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상대 후보도 굉장히 약했고 그 험지 보내는 건 대부분 그냥 이기면 좋고 뭐 이런 심정으로 보내요. 사실 뭐 무슨 험지가 가지고 이기겠어요. 저도 그 선거 잘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상대 후보 누군지도 알고 뭐 너무 약했죠. 해볼 만했었습니다. 너무 쉬운 게임이었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 어려운 지역 자체는 어려웠는데 상대편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텃밭이기 때문에 공천을 그렇게 해도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김태호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진다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이기도 해요. 당시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구 구도라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당의 텃밭, 어느 당의 험지 이런 게 너무 고착화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선거는 못 이기더라도 지방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지역 의원들, 지방 의원들 막 배출을 하니까 그리고 재보궐선거 같을 때는 또 의외의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네. 두 분께 총선 때는 사실 힘들어요. 두 분께 청취자분들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463님 항상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우선 공천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선 공천 약속 잘 지키나요? 하십니다. 이거는 이창진 선임행정관님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공천을 해야만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야만이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입니다. 그 당위를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현욱 보좌관님께는 2500님께서 조현욱 보좌관님 창당을 할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촉박하게 제3지대에 뛰어드셨나요? 솔직히 다 총선 앞두고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 주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네. 선거가 아니었으면은 좀 더 늦게까지 더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반대의 얘기긴 한데 선거가 없었으면은 탈당 안 하고 가능하면 더 싸우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안에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근데 지금 선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공천 문제도 남아 있는 거고. 근데 뭐 계속 이제 사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지역구만 생각하거나 저희 공천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옳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공천 받을 수 있고 지역구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탄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공천을 받으려면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고 잘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자 하니까 지금까지 이창진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조응천 의원실 조영록 보좌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은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요. 빙판길 유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광산 부근에 차가 많은데요. 아직 정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입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을 보니까요. 조함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14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곳곳에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마장 램프에서 월곡 램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뉴진수 코너에선 대도무문의 큰 정치를 하겠다면서 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 한 분을 만나려 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김인규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소개 멘트에서 대도무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청취자들 가운데서 몇 분은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신데요. 그분과 관계 또 대도무문 정신을 잇겠다는 이유도 같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요새 여러 가지가 좀 새롭고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할아버님께서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셨던 것이 40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제가 또 할아버님이 칠선을 하셨던 곳에서 새로 이렇게 출마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도무문 정신을 계승하겠다.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대도무문이라는 것이 뭐 정도의 길을 가면 거칠 것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이 저희 할아버님이 서거하신 지 또 8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발전됐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부터라도 이렇게 대도무문에 좀 정도의 정치, 좀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정치 금수저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점 좀 부담도 되시겠어요? 사실 제가 정치권에 처음 입문을 한 것이 네. 제가 2017년도에 보좌진으로서 제가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문 초기에는 사실은 이런 뭐 YS 손자라는 타이틀이 매우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담을 제가 긍정적인 좀 동력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보좌진으로 있으면서도 대부분 보면 뭐 누구 의원실에 뭐 보좌관 누구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어느 의원실에서 무슨 일을 하건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 꼬리표가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동력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좀 잘 못하거나 좀 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분들이 뭐 김영삼 손자인데 이것밖에 못해? 아니면 뭐 기대했는데 할아버지만 못하네 이런 평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환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뭐 보좌진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출마 결심 포함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결심을 한 건 언제부터였고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저기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뭐 좀 특별히 뭐 할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너는 꼭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외부적인 좀 환경이 큰데요. 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영학과 국제지역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관련된 수업을 듣다가 한 번은 교수님께서 이제 연금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예.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었고요. 다른 좀 학우분들도 좀 졸거나 집중을 잘 못하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2050년이나 한 60년 정도 되면 네. 너희 세대는 이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고요. 네. 또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또 정치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사실 제가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번은 한 학우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뭐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저희 할아버님의 업적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자극이 되어서 좀 제대로 정치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마침 2017년도에 대학생 인턴을 뽑는다는 정병국 의원실의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그 부산 서구 동구 여기에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한 7선을 지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인가요? 이 지역에 출마키로 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 물론 할아버님께서 7선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의미는 남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할아버님이 무슨 단순히 오래 정치 생활을 해오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께서 처음에 저를 영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경선 시절에는 부대변인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본선 때는 제가 청년 보좌 겸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산에서 좀 청년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가 부탁을 받고 단순히 그냥 청년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좀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제가 판단을 해서 네네. 또 할아버님의 유언이 통합과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부산에서 청년 조직을 만들면서 이름도 통합과 화합 포럼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그 포럼은 현재 존속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그 당시 함께 하던 분들과 지금도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네. 이제 부산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 부산 서구가 배출한 대통령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할아버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산 서구, 동구 그리고 원도심이 아직까지 많이 낙후돼 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빚으로 좀 다가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국회에서도 6년 근무를 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2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좀 이런 서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드시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 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기준도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가산점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했지요. 만 34세 이하 신인이면 최대 가산점을 받는데 적용 대상이신지도 궁금하고 이 방침들 한번 평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지에서 한번 그런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 내 여당 후보 중에서 이 최대 가산점이 20%를 받는 것은 김인규가 유일하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20%건 15%건 10%건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정치 신인들에게는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놓았었던 현역 하위 20% 컷오프에서도 사실은 후퇴한 아니고요. 단순히 지난번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은 정치 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룰이거든요. 예. 제가 좀 쉽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역 의원이 50점 그리고 정치 신인이 30점을 받았으면 예. 그대로 20%를 가산해서 50대 50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룰이었다면 이번 총선 룰을 적용을 하면 50대 50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50대 36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다른 정치 신인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봐도 이번 룰 자체가 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좀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다만 이런 왜 룰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정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해왔던 부분이 특정 직역이라든가 특정 집단 출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인 룰을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면서 이렇게 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공관위와 비대위의 노력은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 출신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수도권, TK, 부산, 경남, 여권 강세 지역에도 많이들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도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 지역에서는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인지요? 좀 아무래도 사실은 여기 저희 TK도 마찬가지고 PK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미 공관위에서 좀 이렇게 시스템적인 룰을 세팅했기 때문에 특정 직역이라든가 특정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실 대통령실 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이 뭐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지금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께서 저희 방송에서 얼마 전에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 내세워서 총선에 임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행정관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제가 뭐 누구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저도 제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리 여당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할 수 없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오늘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5인 이상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리 여당은 좀 2년간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야당에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야당에서는 갑자기 조건을 달면서 통과가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맥락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우리 여당에 좀 다수 의석을 밀어주시면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3대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 빚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좀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뭐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것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그 모두가 좀 뛰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강승규 수석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출마의 변 포부로 같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내용 짧게 전해드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더 되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6시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준호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충격으로 준호는 오랜 시간 실어증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빠마저 세상을 등지며 어린 준호의 가슴엔 또 한 번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품으로 오게 된 준호. 하지만 추운 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으로 여러 겹의 담요와 약을 챙기는 준호. 준호와 할머니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한파특보가 조금씩 약화되거나 해제되는 곳도 생기고 있는데요. 기온이 조금씩 올라 추위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0.1도로 평년보다는 2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예년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완전히 되찾겠습니다. 한파특보 해당 지역인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서는 영하 10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서 서울 3도 등 2도에서 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6도 등 영하 13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청, 호남, 제주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1cm 미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눈 쌓인 곳이 많아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의 물결이 계속해서 높은데요. 앞바다는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물결이 2에서 바깥 먼바다의 경우는 5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행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노선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모레 27일부터 50일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유력 후보 검증 차원의 보도였다며 소환 조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3지대 이합집산이 성행하는 이번 총선, 정의당의 행보와 또 전략 궁금해집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정의당과 녹색당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네. 어떻게 작업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 중이신지요? 네,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 투표를 월요일까지 해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결이 됐고요. 네. 저희는 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지만 당명 개정 그리고
이제 그 합친 당명에서 정의당 몫의 대표 선출이 오늘 오후에 끝났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끝나셨군요. 네, 그렇게 돼서요. 아마 내일 정도에 새로운 PI를 저희가 공개할 것 같은데, 예, 당명은 일단 녹색 정의당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2월 3일 저희가 창당 대회, 출범 대회를 하는데 이제 정의당 목 공동 대표는 제가 하는 것으로 이제 80몇 프로의 그 지지로 내부에서 오늘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을 지금 나온 겁니다. 아유, 잘 되셨습니다. 그 PI가 내일 발표된다 하셨는데 요새 새롭게 PI 공개한 데도 있고 해요. 좀 힌트 좀 주실까요? 저희요. 저희는 이제 두 당이 합치다 보니까 그 색이 이제 노란색과 녹색이 같이 혼용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녹색당은 이제 초록색이고 정의당은 그동안 이제 노란색을 10년 동안 이제 써왔으니까요. 두 개를 절묘하게. 노란과 초록이 합치면 무슨 색이죠? 새마을입니다.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일 PI도 공개를 또 하십니다. 근데 민주당은 오늘 그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선거제 관련 총의를 모으는가 싶었지만은 역시 불발이 됐습니다. 병립형, 연동형 사이의 고민. 지금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은 아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협상 중인 하지만 진전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좀 보세요? 민주당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정을 못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송 중에서 이번 주엔 결단할 거다, 이번 주에 결단하다라는 이제 유력 소식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 구성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2월 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서 좀 저희도 이제 중간 항을 좀 낸 건데 말하자면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뭔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한 준연동형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원론 속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번 총선과 달리 소위 캡이 원래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대 양당이 그렇게 당리당략에 어쩔 수 없이 목을 맨다면 중간항 정도로 캡을 24 정도로 해서 준연동형 24, 병립형 23으로 해서 대신에 거대 양당은 이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번 총선을 치르고 다음에는 위성정당 논란이 없으나 병립형보다는 비례성이 높은 새로운 선거제도를 향해 달려가자라고 이제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의당의 중재안을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제3지대 정당들도 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 실질적으로 비례성이 퇴행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굉장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행은 이제 3% 넘는 정당이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권역 단위 병립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7% 8%가 넘어야 원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높은 봉쇄 조항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에서 약간의 꼼수로 3% 넘는 정당도 일단 주긴 주자라고 하는 이제 임혁백 교수님, 민주당 공관위원장님 안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한번 가보면 안 되냐라고 지금 이제 중간항을 설정을 하신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는 오히려 퇴행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돼서 다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기본소득당 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안과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 지어 주실까요? 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제 세 당 같은 경우는 원래 개혁연합신당이란 이름으로 세 단위가 이제 독자 돌파를 하려다가
이제 조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그냥 범진보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상황이고 말 그대로 이제 비례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 그렇죠.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 대상에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런 제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님이랑 같은 당을 하기에는 저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개념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도 같은 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비례만 같이 하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비례연합이라고 한 거고 저희는 선거연합이라고 한 부분이 지역구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지대 뭐 텐트들도 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룰이 정의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9.6% 정도의 지지율 270만 표의 표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럼 9.6%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건데 비례로 받은 의석은 5석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됐는데 적자야.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제3정당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철을 난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를 난 제3정당이 잘 없습니다. 좀처럼 없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처음에는 38석이었다. 두 번째는 3석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만 계속 20년 동안 광야의 세계관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유럽처럼 좀 선진 복지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좀 낮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제도는 확실히 좀 고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제3지대 정당이 이른바 이삭줍기로 현역 의원들을 좀 많이 끌어 모으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사수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 정치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외치시는데 현재는 기호 3번 쟁탈전 정치로 타락하고 있다. 뭐냐 그게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기호로 승부하냐. 그래서 그렇게 3번이 탐이 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별도로 이제 뭐 모두 발언 같은 데서 얘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참에 교육감 선거처럼 기호를 폐지하자. 3번도 기득권이라고 하면 저희 내려놓겠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1번, 2번 기득권이 더 커서 그래요. 저희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그것도 기득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런 기호 순번제 폐지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기준은 뭐냐면요. 이거 차별이다. 근데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 정도 차별은 용인할 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은 이제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이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정치다.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3번을 따지? 아주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제3지대와 정의당 한번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내세워야 하는 또 내세울 수 있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저희는 일단 지금 녹색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나 기후정의와 관련돼서 제3지대 정당들이랑 조금 더 구별되는 녹색의 색깔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저희의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다른 당들도 공히 다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제3지대든 아니 1, 2당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처방전이 조금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지역의 그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식을 좀 더 착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은 보면 우리 동네 공항을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동네에 국제 행사를 유치할게요. 근데 국제 행사 유치가 무엇이 남았을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지만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전북 잼버리, 평창 올림픽이 지역 사회에 남긴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이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 몰핀 같은 마약 같은
처방전 그런 걸로 통한 인프라 그런 거는 지역사회 일시적 토건붐과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진 몰라도 지역사회에 정말 진정한 경쟁력 강화를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토건 중심의 그 지역 발전 전략에서 우리가 이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좀 차별화된 색깔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선언을 했고 사직이 가결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된 상황에서 이번 선택은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지요?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은주 의원님이 기소가 된 게 생각해 보시면 비례대표인데 지역구에서 무슨 뭐 돈봉투 돌리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할 때 거대 양당은 대부분 밀실공천, 전략공천 이렇게 하는데 진보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경선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경선을 좀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사무소를 설치를 한 거예요. 유급 사무원도 두고. 근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경선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에요. 이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당들도 이제 거대 양당도 비례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개정안을 내서 정개특위에서 여야에서 상당히 한 수준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좀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를 2월 말에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게 지금 볼 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이은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점이 혹시 정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정의당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과적으로 혹시나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당에 누를 끼칠까 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당직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이제 사퇴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아니 뭐 그런 일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표가 76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본인 잘못보다는 이건 사실은 법의 불비인 부분에 대해서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은주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어쨌든 또 공교롭게 오늘 또 유호정 의원 탈당계가 어젯밤에 접수가 돼서 그것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총 국회 말미에 2명의 의원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좀 숭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선당 후사 말씀하셨고 반대표도 한 70여 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호 3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로 미리 이렇게 사직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기호 순번제 없애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사실 이 기호 순번제 없애는 게요. 뭐 한 2012년에 올라가도 심상정 의원 대선 공약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걸 꾸준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근데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법 개정이 돼서 재판 사법부에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직전에 뭔가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용이 됐을 때 뭔가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서 좀 안 좋은 눈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방송가를 휩쓸고 계신 제3지대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미 10개는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그러면 20석 하신 분들 그러니까 계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뭐 6석인데 저희 이거 뭐 6석이 되든 5석이 되든 그분들이 지금 그거 못 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큰 쟁점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3번을 저희가 꼭 사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유호정 의원 비례대표 1번이었죠. 오늘 탈당계 제출을 어젯밤에 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9일 정도 걸렸나요? 탈당 선언하고요. 뭐 절차가 좀 복잡했나요? 네,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뭐 당내 당기위에 출석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어쨌든 보좌진을 좀 갑작스럽게 이제 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자기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뭐 의원직 승계에는 좀 문제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그만큼의 딱 시간 동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법과 국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단 2년 유예안은 무산이 됐고요. 방금 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브리핑을 했는데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 문제다 보니까 네. 정의당에서도 관심이 컸을 텐데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할 만한 정말 그 일말의 부분도 없었을지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예. 바로 즉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라고 하면 저희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 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합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예.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무산되기 직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 그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김용균 재단 김미숙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이제 농성에 참여하고 계셨고 네네. 저희 강은미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안 수용을 좀 압박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보고 정무적으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요. 여야의 삿바 싸움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분들께서 좀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너무 총선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뭐 사실 이럴 때는 소수 정당에 어떤 비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저희한테 이제 그런 권한이 좀 없는 부분이 있고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쌍특검법의 대표 발의가 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본인의 자제분이 포함된 내곡동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고 여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선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천 논란 관련해서 여사 또 사과 문제까지도 불거진 당정 갈등에서 일단은 1차 봉합된 듯하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뭐 TF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남의 당보다는 저희 네. 당의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의 당 비난하거나 뭐 이럴 계제는 아니지만 네.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면 일단은 저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서 그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두 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그 당무 개입은 비정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 수직적 당정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사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흠결이 있지만 현 전반적인 원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모자란 소통 방식 혹은 법을 넘나드는 이런 통치행위는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앞서서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는 뭐 정치 중립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네, 뭐 근데 이제 아주 형사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 이제 출마 불출마의 특정 지역에 당선되게 하거나 뭐 떨어지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네네. 특정 지역구에서나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다음으로 직권이 가장 넓은 공직으로 보통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남들에게 이제 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 요 관련해서 있는데 직권남용죄 최고 전문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혀줘야죠. 예. 만약에 뭐 사법적 대응까지 민당 측에서 들어간다면 그 대상이 뭐 이관섭 비서실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다른 더 높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독 범행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증거와 진술이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법적 처리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아까 그 대표 공동대표직으로는 언제 이렇게 바뀌시는 거죠? 정식으로 2월 3일 날. 2월 3일에 네. 바뀌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3253님 정의당은 왠지 결정적인 때에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숙제입니다. 그 답을 찾으시길이라는 덕담반 걱정반 하시는데 너무 짧게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신다면. 아니요. 뭔가 좀 사이다를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는데 사이다가 필요한 시대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노란색 유자차 같아가지고 그런 시원한 맛이 좀 부족한 네. 건데 탄산을 조금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좀 더 감흥을 일으키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회찬 대표님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모자란 건 아닌가라고 하는 덕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성찰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란색 정의당의 유자차에서 또 탄산을 타기 위해서 녹색당을 합치셨나 네. 싶기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인천 경원대로 상황입니다. 문학 경기장역에서 송도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막히나 싶으실 텐데요. 선악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누수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부도로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미추홀대로나 남동대로로 우회 운행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 분기점부터 12km 구간 답답합니다. 반대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월곡 램프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사근 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월곡 램프까지 가는데 2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는 정릉터널에 고장난 차가 발생하면서 성산 램프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뭐 경선 뭐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라는 분석도 있는데 조금 섣부른가요? 네, 일단 이제 공화당 경선 전체 일정은 50개 주에서 차례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배정된 대의원 수는 전체 2.5% 수준이긴 합니다. 62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지만 역대 미국 대선에서 이 지역들이 다 바로미터로 꼽혀왔었고 일단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6%를 얻어서 43.2%를 얻은 헤일리 전 대사를 눌렀습니다.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가 있네요. 뉴햄프셔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이오와하고는 경선의 룰이 달라서 뉴햄프셔에는 개방형 경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유권자, 당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경선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 표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너끈하게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트럼프 후보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키 헤일리는 형편없었습니다. 본인으로 뭐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나를 이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졌기 때문에 그녀는 졌다.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과시를 해버린 거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 AP통신에서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는 막을 수 없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형편없었다.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발언 화법의 모양이 조금 떠오르긴 합니다. 근데 같은 당 후보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더 독특합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이렇게 좀 뚜렷해지면서 공화당의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는 초기에 경선에서 하차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끝까지 가겠다. 고수를 하고 있나 보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도 아끼고 조직 역량도 아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니키 헤일리 후보는 경선을 완주할 태세인데 일단 이제 12개 이상의 주에서 900명의 대의원이 한꺼번에 선출되는 슈퍼 화요일이 있습니다. 이게 3월 5일이거든요. 아직까지 40일 가량 남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헤일리 후보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지난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걸로 이제 이거 포함해서 91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후보의 그 자격 박탈에 관련된 소송이 각 주에서 진행이 되고 또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연방 대법원이 오는 2월 8일 심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후보 지지층을 오히려 결집시켜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근데 진짜 이게 후보 자격 결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경선에 참가했던 공화당원 3명 중 1명꼴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 일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후보의 최대 관건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다음 달 8일에 연방 대법원 심리 착수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니키 헤일리 후보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 아직까지는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우위를 뺏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파업에 동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당신들과 피켓 라인에 함께 섰을 때 자랑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친노조 행보, 특히나 이제 파업도 같이 동참하는 최초의 대통령,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에 이제 좌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는데 중도파 쪽에 가깝다는 게 중평이거든요. 근데 이 행보는 좀 좌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한 산업단지 소위 러스트벨트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역대 대선에서 그 승패를 좌우해왔거든요. 이 산업단지 쪽에 있는 자동차 노동자들부터 결집을 시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 확산을 막아내겠다. 이 전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의 반중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조와 함께 중국으로 일자리가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펴는 전략이 어떤 상대방과의 차이를 좁혀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거꾸로 차별성을 더 부각시키는 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그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노조뿐만 아니라 낙태권 문제도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낙태권은 첨예한 갈등의 이슈인 동시에 그래도 낙태권 보장 쪽이 좀 넉넉하게 여론에서 우위를 점해왔었고 지난번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부각시켜서 역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선거 캠페인을 A라는 걸 제시하면 A-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B. 이런 식으로 아주 차별화된 노선을 가겠다라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또 건설업계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서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특히 지방의 건설사가 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월 24일 법원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까지 이제 작년에 건설사 10여 곳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1월인데 벌써 10곳이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지방에 있는 중견 중소업체들이고요. 울산의 부광주 종합건설이나 광주 전남의 해광건설 같은 이름난 업체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건설 업체를 따져보면 지난해에 22곳이 부도가 났고요. 폐업 공고 건수도 581건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뭘지요? 네, 일단 2022년 362건보다 훌쩍 는 공고 건수인데 일단은 이제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금리가 연 10% 이상으로 올랐고 그리고 미착공이나 미분양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봉쇄가 돼버렸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장에 실패하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쳐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흑자 도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흑자인 상태로 도산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지금 임금 체불 문제도 그렇다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제일 높았다. 이런 통계도 일부 있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1조 7,845억 원이었는데요. 이것은 2022년보다 24.5% 반의 반 정도가 증가한 액수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건설업이었는데요. 건설업 임금 체불액만 따져도 4,363억 원이었고 전년도보다 3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에 건설업 비중이 24.4% 반의 반 정도가 되는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노동부가 작년에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발표를 했고 기획 감독도 진행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더 과감한 대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의적인 임금 체불은 체불액의 2~3배 정도 되는 부가금을 사업주한테 물려야 된다. 또 임금 체불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건설업에서 4,363억 원인데 전체 중에서도 비중이 거의 25%에 가깝고 또 계속 또 느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주택 분양, 임대 보증 사고 이런 것도 좀 크게 늘고 또 이제 다 만들어진 뒤에도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 문제까지도 심각한가 보네요. 네, 분양 임대 보증이라는 제도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을 겪었을 때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걸 집계를 해봤더니 2023년에 전국의 분양 임대보증 사고가 15건 있었고 사고 금액은 총 9,445억 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한 건밖에 없었고 57억 원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65배 급증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적용이 된다 해도 계약자들이 손실을 보는 게 분양 대금의 원금만 돌려주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이자가 있는 경우는 계약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또 시공사를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도 대체 건설사를 바로 못 찾으면 공사가 지연된 만큼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의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년에 전국 1만 465가구였고 지난해 초에 비해서 38%가 늘어났고 이 중에 80%는 비수도권 물량입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또 청약 경쟁률도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분양 임대 보증을 시행을 받더라도 원금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들은 고스란히 또 손실을 보게 되고 악성 미분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청약 경쟁률도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지금 전국 각지의 뭐 지방 의원분들 추태 또는 뭐 추문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는 인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장직이 박탈되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어제 1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무소속인 허식 당시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1991년에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40명의 의원 중에 33명이 참석해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식 의원이 왜 이렇게 됐냐면 1월 2일에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에게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인쇄물을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행위로 보고 인천시당이 이 허식 의원을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허 의원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장직에서는 내려와라 해서 불신임안이 올라오니까 허 의원이 이제 의장 신분이라
의원이라서 직권을 이용해서 상정을 하지 않아서 23일에 있었던 표결이 일단 불발됐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했고 허 의원은 본인의 의결 사항은 제척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사봉을 잡지 않고 이제 부의장이 이 회의를 진행을 시켰는데요. 일단 허식 의원은 불신임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의장직을 그만두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의원직에서 이 허 의원을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앞으로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던 의장직 박탈 사건 소식 들어봤고 또 경남의 양산시 의회는 또 사퇴 요구를 받는 의원이 있던데 의회의 여성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현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 소식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김 의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먼저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던 여성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태우 의원한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노래방에서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대화 메시지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놓는 그 메시지도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2022년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 겪고 문자 메시지에도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 양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고 그 다음에 이를 신고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는 2월 5일에 양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방의원들의 어떤 뭐 추태, 또 막말, 또 갑질, 이런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인은 또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의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라떼도 저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예전보다 보도가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런 사건이 더 늘어난 건지 이거는 좀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도된 걸 보면 이제 예전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이제 특정 정당 출신 의원들이었는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여러 막말이나 갑질 논란들이 또 터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나 이거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선거에서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에 1차적으로는 정당이 공천할 때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가 지난 선거 때도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에 치러졌잖아요. 그때 3월 대선하고 겹쳐져서 사실 지방선거 운동도 별로 안 됐었고 정당들도 좀 경황이 없는 측면도 없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대선 때 찍었던 당을 또 찍는 이 줄투표라고 하죠.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더 검증을 어렵게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누가 누군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혹은 뭐 전과는 있는지 면밀하게 좀 따져볼 뭐 시간적 또 어떤 물리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검증도 좀 허술해진 틈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대선 때 선거운동했던 팀이 그대로 선거 후보로 출마해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랬던 경향들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지난 선거는 뭐 이제 시기가 겹쳐서 그랬다지만 앞으로도 우려되는 게 대선하고 지선이 갭이 있다 할지라도 지방선거 지금도 보면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면서 7개 부문에 걸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나 유권자 입장에서나 참 이것도 가려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대책으로는 선거를 좀 분리시켜야 된다. 뭐 광역선거하고 기초선거를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단체장 선거하고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선거 제도 또 시점 뭐 이런 방식들이 어찌됐건 간에 의원으로 또 지역의 어떤 주민의 대표로 뽑혔다면 그만한 응당한 책임감 또 도덕성을 가지고 자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빙하에 관한 거네요. 지금 북극 빙하에 댐을 짓는 방안이 과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빙하하면 유명한 영화들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투모로우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갑자기 뭐 미국의 절반,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가 빙하로 갑자기 뒤덮이곤 하던데,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사태를 막자, 이런 이야기를 막자는 의미로 빙하댐이란 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난 17일 학술 전문지 네이처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 제안한 과학자들이 지은 이름이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커튼콜. 네. 커튼콜이 뭐냐면 그 뮤지컬이나 뭐 연극 끝나면은 커튼이 딱 닫혔다가 다시 딱 열리면 출연진이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커튼처럼 빙하를 숨겨두자. 일종의 이제 해적 커튼이죠. 해적 커튼.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빙하 앞에다가 방파제를 세운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빙하 앞에다가 세우는 해적 커튼, 그러니까 방파제 개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걸 세우겠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뭔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빙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 얼음, 그러니까 해빙이 있고 빙하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해빙은 뭐냐면은 북극이나 남극 바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여름에는 녹았다,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이건 바다 얼음이라고 하고요. 빙하는 내륙에 민물이 얼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겠죠. 뭐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 넓은 하얀 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빙하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해빙의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 상승에 기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음잔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얼음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민물에 있는 빙하는 만약에 녹으면은 새로운 물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빙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닷물이 아니었고 또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은 상승을 하겠고, 그런데 빙하가 녹는 게 이게 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인지요? 사실 해수면 상승보다 더 폭발력이 있는 게 이 해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이제 잠깐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바닷물에는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 바다가 이동하는 표층 순환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류라고 부르죠. 근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바닷물이 흘러요. 그걸 이제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서양의 그 멕시코 만류라고 있잖아요. 그 멕시코만에서 플로리다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난류인데요. 이게 플로리다, 뭐 미국 동부 거쳐가지고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을 거쳐서 이제 북대서양 해류로 바뀌면서 이제 유럽까지 가요. 근데 사실 유럽이 따뜻하거든요. 이를테면 영국 런던의 위도가 51도예요. 우리나라가 38도인데. 근데 런던의 연평균 기온이 10도거든요. 얼음이 얼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멕시코 만류라는 따뜻한 물 때문에 그런 거죠. 겨울에는 뭐 영하로도 잘 안 떨어지겠어요. 눈도 잘 안 오겠고. 근데 그 멕시코 만류가 북극까지 거의 갔다가 거기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해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도 조금 과학적인 얘기인데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래에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북극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다가 얼지만 또
소금이 얼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만 얼게 되면서 밀도가 높은 바닷물을 아래로 보내게 되고 다시 또 적도 쪽으로 느릿느릿 바닷물을 밑에서 밀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심층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바다 얼음이 북극에 있는 바다 얼음이 일종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혈액을 쭉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북극으로 갔다가 바다 얼음이 얼면서 이게 바닷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다시 바닷물을 밑으로 쭉 해서 심층순환을 하고 다시 또 표층순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고 또 밀어 올리고 이런 펌프 역할을 해서 차가운 물을 적도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이 민물이 바닷물에 추가되는 거니까 바닷물의 염분은 낮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염분 농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펌프의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해류 순환의 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투마로도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이론에 이제 바탕한 거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막 미국 뉴욕이 막 꽁꽁 얼어붙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 같은 경우 위도가 높은데도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해류가 돌지 않으니까 이제 꽁꽁 얼어붙으면서 추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빙하 앞에 댐을 세우는 이유가 바다에 들어오는 민물의 유입을 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거죠. 민물이 많이 올수록 이 펌프 역할이 약해지니까 민물을 막는 거죠. 이게 핀란드 라플란드대의 존 무어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100m 높이의 해적 커튼 일종의 이제 방파제를 지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방파제였는데 최근에는 좀 아이디어가 바뀌어가지고 물에 뜨는 플라스틱 같은 어떤 부유성 물질을 거기다가 꽂아놓자, 해저에다 꽂아놓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빙하에서 나오는 민물이 이제 해류하고 섞이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그 KBS 1라디오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는 이 해저 커튼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나오죠. 큰 해저 커튼이 차가운 빙하의 물이랑 또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요. 바다는 뭐 끝도 없어 보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또 깊은데 빙하 앞에 이런 지금 보시는 해저 커튼을 만든다는 게 이 현실성이 있어요. 돈도 엄청 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빙하에다 만드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 펌프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빙하 몇 개에다만 만들어도 충분히 효과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이 80km, 깊이 600m의 해적 커튼을 설치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조에서 한 10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언뜻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이 해류순환 작동 이상에 따른 투마로 같은 재난을 막으려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이제 연구진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저희가 자꾸 그 영화 투마로 언급을 몇 번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에 확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튼 많은 거죠. 근데 실제로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이제 단스가드 오슈가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지구 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 정도 확 내려갔어요. 특히 이제 북반구 대서양 주변에 미국 동부나 유럽 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 이제 뭐 미국 대륙에서는 원주민들이 많이 죽고 대형 포유류도 뭐 사라졌는데 이제 막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런 가설이 있는데요. 그렇게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게 한 25차례 정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그 영화 투마로우가 나온 게 2004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과학자들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말씀을 쭉 하신 것처럼 해류의 순환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 20세기 중반 이후에 북극의 펌프 역할이 한 15% 정도 줄었다. 힘이 약해졌다. 이런 연구가 이제 영국과 독일 그 공동 연구팀에 의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의 저명한 연구소죠.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2021년에 북극의 펌프가 거의 기능 상실 상태 일보 직전이다. 이런 연구를 내놓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7월인데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이 멕시코 만류, 그 펌프 역할을 해주는 멕시코 만류가 2025년에서 2095년 사이에는 사실상 멈출 거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죠. 네네. 어쨌든 이번 세기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인데 바웅님께서요. 자연을 가만히 놔둬주세요. 뭐 이렇게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조금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 어떤 뭐 진정시킬 만한 낙관적인 그런 소식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이 해류 순환이 멈춘다라는 거는 과학계의 주류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최근 들어의 변화는 저명한 학술지에도 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네네. 이제 뭐 그 비판론자들의 입장은 너무 예측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뭐 물리적 기반이 불완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IPC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에 멈출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은 조금 분분한 편이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모를 가능성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어떤 재난으로 그렇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빙하 앞에 어떤 해저 커튼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후변화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기후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공학. 예, 이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빙하 지구공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태양에너지 자체를 줄여가지고 기후변화를 막자. 이런 게 태양지구공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주에다가 거울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빛을 지구로 못 들어오게 하고 다시 우주로 반사시키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 유튜브 KBS 1라디오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우주에 대형 거울을 설치해서 빛을 반사해서 보내버리는 그런 아이디어. 예,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앤드류 양이 비상시 빠르게 개폐 가능한 우주 거울을 위성에다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실험에 성공한 적도 있어요. 네. 러시아에서 1993년에 그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거기다가 지름 20m의 우주 거울을 설치했는데 그때는 우주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특정 지점으로 모아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지름 5km 정도의 밝은 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온도가 아주 약간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일부 성공하는 면도 거두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멀리 보낸다.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은데 기후 문제 관련해서 과학과 공학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현실성이 높은 것 중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현실성이 있는 1순위가요. 성층권에다가 에어로졸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쑥 이제 먼지 입자 같은 거를 황산염을 보통 뿌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쭉 뿌리죠.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지구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으면 그 화산 미세먼지가 지구를 덮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내려가요. 실제로 몇 도 정도 내려갑니다. 네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빌려와 가지고 이제 이런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 가지고 화산재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몇몇 스타트업이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부작용도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하고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나는 상황이 워낙 시급하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하나는 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는 물론 우리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자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 기술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여지는 남겨두되 정부 지원은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이 태양지구공학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분사하는 방식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은 좀 현실 가능성으로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봐서는 좀 규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위험성과 동시에 가능성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제회담을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석탄 화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충하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빠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기도 하겠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줄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희님, 이번 세기도 다음 세기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이 지구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기후 위기 걱정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데트 K 여기까지고요. 문자 소개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613님, 뉴스레터 K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